그다음에 가산임금인데요. 뭐 계속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막 자꾸 빨간색 넣잖아요. 근로기준법이 뭐 항목 위반하는 것마다 다 형사처벌이 다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하면 50% 가산임금 하는 거는 아실 거고, 만일 휴일 근로를 했는데 휴일 근로 8시간까지는 50% 가산인데 이 사람이 휴일에 와서 10시간 했다. 그러면은 추가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만약 이런 거 위반했을 때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 옛날에는 이거 15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100% 원래 연장이 된 100%인데 거기다 이거 연장이니까 50%까지 150%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는데 그냥 법으로 100%까지다라고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휴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 주휴일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까지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부여해야 되는 휴일인데, 그 요새 보면 관공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런 것도 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적용되는 시기가 사실 뭐 작은 기업들 이거 다 적용시키면 너무 쉬는 시간 많아가지고 사실 운영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제 저희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5명에서 29명 사이로 봤을 때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5인 전후로 해서 그 휴가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주셔야 되고, 위반하면은 역시 형사처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수당에 대해서 사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지금 저거 안 주려고 그 사용 촉진제도, 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다 상세하게 뭐 근로기준법에 어떠한 조건을 해야지 이제 이게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걸로 돼서 수당을 안 줘도 된다까지는 쓰지는 않았는데,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메일로 다 뿌려서 너희 올해 지금 남은 휴가들 언제까지 다 써라, 뭐 이 정도 메일만 보내면 사용 촉진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법상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제 얼마가 남았다는 걸 뭐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통지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통지한 기간 내에 근로자들한테서 날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쉴게요. 이렇게 날짜를 주면 좋은데, 근로자들이 만약 그걸 안 줬다, 기한까지 안 줬다, 그럼 회사가 아예 너는 그럼 이날부터 이날까지 쉬어 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사용 촉진을 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시행하려고 하실 때 이거 절차가 까다롭다고 했었는데 라는 기억이 있으시면 조금 더 상세히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징계 해고,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아까 징계 해고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작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해고는 사실은 분쟁화가 많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라던가 법원이라던가 이렇게 분쟁화가 많이 되는데, 작은 기업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절차를 놓쳐요. 절차를. 이 사람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조직 문화를 너무 해친다던가, 약간의 뭐 비위행위, 요새는 사실 제일 많은 게 이제 성비위행위들이 많잖아요. 성희롱을 했다라던가. 그러니까 사람은 보면 잘라도 될 것 같아. 근데 회사가 절차를 안 지켜가지고 그런 노동위원회나 이런 분쟁에서 굉장히 열세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판결문을 하나 이제 했는데,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 처분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고 함부로 뭐 우리 정직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약간 뭐 그냥 견책해가지고 뭐 쓰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감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징계를 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 당연히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절차가 보통은 취업규칙에 있어요. 취업규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취업 규칙보다 좀 더 상세하게 인사 규정을 두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인사 규정에 좀 더 상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분들은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이나 도대체 우리 인사 관련해서 규정이 뭐가 있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규정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막 급박하게, 왜냐면 이런 거 사태가 생기면 항상 CEO 분들 굉장히 마음이 급하십니다. 일단 꼴도 보기 싫고 쟤 좀 빨리 어떻게 좀 내보내봐. 바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마음이 되게 조급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쩌쩌쩌쩌 얘기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걸로 처리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왠지 그 사람은 조용히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뒤에서 이제 나가신 다음에 노무사님을 만나고 내가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라고 하면 노무사님들이 꼭꼭꼭 집어가지고 이거 회사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라든가 징계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내부 프로세스를 잘 준수하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넘어가면 이제 올해가 8,350원이 됐고요. 최저임금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정부가 되게 크게 내세우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임금 노동자들 소득을 좀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 그들이 소비를 하고 그들이 소비를 하니까 생산이 늘어나고 그럼 전반적으로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겠지라는 전제하에서 그 고용 노동 정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조될 거고, 이거 위반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뭔가 찾고 처벌하고를 할 거예요. 물론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기에는 그분들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제일 마지막에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스타트업들은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걸 걱정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민원이 들어가는 거. 실제로 나간 사람들이 이제 찌르는 거죠. 노동관서에다가. 사실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은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까지 받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준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저임금에 뭐 어디까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냐, 뭐 안 들어가냐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읽어도 맨날 헷갈려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예전에는 아니었던 것들이 2019년 1월 1일부터 정기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도 이제 최저임금에 다 산입이 된다라고 했지만 한꺼번에 다 산입이 되면은 너무 부담스러우니 그 산입하는 기준을 조금씩 올려가겠다라고 한 게 지금 저 표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기보다 나중에 표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사용자 책무에 관한 사항들이 조금 더 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정산하는 게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쉬웠었는데, 근데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불리하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좀 더 많이 사실은 많이 일했고 많이 일해서 한 이제 25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시간 단축해가지고 연장 근로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10만 원으로 줄어요. 근데 이 사람이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2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자기가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밑에 사용자의 책무는 그렇게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남녀 사이에 차별하지 말아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임금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채용 모집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면은 각각의 경우에 이제 벌금이나 이런 형사처벌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징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고할 때, 그러니까 근로관계 종료할 때 차별하면 그게 제일 엄하게 처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차별하는 거, 그 다음에 채용 모집이 조금 제일 약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용 모집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는 거. 예. 그리고 산재보상 같은 경우 아까 5인 미만에도 다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입이 안 돼 있는 데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네, 가끔 있으면은 실제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근로하는 중에 다쳤어요. 다쳤으면은 일단은 갑니다. 가서 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가입을 안 했어도. 그럼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줘요, 돈을. 아, 네가 업무상 재해가 맞냐, 네가 업무하다 다친 거 맞냐 확인해가지고 업무상 다쳤네. 그럼 일단 돈을 줘요. 돈을 준 다음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 돈 달라고 와요. 이미 이제 사용자가 원래대로 하면 보험료만 냈으면 됐잖아요. 보험료만 냈으면 됐는데 보험료 안 내는 사이에 얘가 사고가 나가지고 중상해를 입으면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지만 일시이익이라고 해서 앞으로 뭐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노동능력 상실을 70%를 해가지고 막 그런 걸 막 곱해서 막 계산을 하면 금액이 커지는데 그거에 반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 웬만하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스타트업들은. 그다음에 근참법도 지금 30명 이상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